이른바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또 상임위에서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소송이라고 비슷하다고 개인이 고의 중과실을 일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럼 뭐 누구를 위한 입법이냐. 지금 언론이 사회적으로 누리고 있는 위상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면은 좀 더 엄격해도 되지 않나? 근데 이제 이게 기자라는 범주가 넓어졌다는 거 설마. 여야 간의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막판에 여기 더워가지고. 아, 그래요? 네, 예, 한국은 아침 저녁으로 꽤 선선해져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렇게 맨날 치고받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 미국에서 너무 한가해 보이시는데요? 미국은 뭐 제가 다 알지는 못하는데 지금 여기 싸우는 게 아니라 아프간에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언론계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관해서 네. 뭐 잠깐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이거야 뭐 사람이 보는 가치 판단에 따라서 이 법의 그 효용성이 필요하다 아니다에 대해서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약간 핵심 쟁점들을 좀 솎아 보면서 한 기자님이 네. 어떤지에 대해서 그냥 좀 짧게 짚어 갔으면 좋겠어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지금 일단 문체부는 통과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수정 작업도 거치고 뭐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좀 뺀다든지 아니면 좀 손질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있었는데 언론사 기자시니까 좀 웰컴하는 그런 느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근데 또 일반인들 시각에서 항상 생각을 해보려고 하죠. 안타까웠던 거는 이게 지금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치열하게 맞붙고 있긴 한데 관심이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우리끼리 없어요, 생각보다. 우리끼리만 그러니까 참 기존의 언론과 정치권이 얼마나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괴리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기업에 계신 분들은 좀 뭐 여러 가지 언론 보도 때문에 활용해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검토도 안 해보신 부분이 있는데 절차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지금 하는 중재 절차가 물론 이제 그 중재의 그 효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제 개정하려고 했던 사실 핵심이 징벌적 손해배상. 예. 예전에는 사실 그 손해배상 관련해서 그 매출액 조항까지 있었는데 그건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5배까지 손해액의 5배까지 이제 산정할 수도 있고 고의 중과실 관련돼서 처벌을 하겠다는 부분인데 의료성하고도 비슷한 부분이긴 한데 원래는 사실 그걸 언론사가 고의 중과실 없었다는 걸 입증하겠다 했는데 그 이제 개인한테 넘어갔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걸 반대를 해서. 근데 이거 의료소송이라고 비슷하다고 맞아요.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개인이 고의 중과실을 일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없었다는 혹은 있었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런저런 조항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그럼 뭐 누구를 위한 입법이냐. 처음에 뭐 가짜뉴스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서 상황 심각하죠. 저희도 막 심각하다 알죠. 아는데 정말 이 법이 도입됐다고 해서 징벌적인 효과가 도입이 돼서 어느 정도 인터넷이나 아니면 여론의 이런 것들이 강화될 것이냐 좀 퀘스천인 거죠. 사실 우리가 제일 강구하고 있는 게 그리고 혹은 건드리고 싶을 때 못 건드리는 부분이 근데 저희도 말씀드린 유튜브 저널리즘이나 아니면 뭐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최근에 또 이제 오픈 플랫폼으로 열리지도 않고 클럽하우스처럼 이렇게 둘간에 또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법이 모든 걸 담을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좀 다 같이 포함해서 좀 천천히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정치 일정하고도 맞물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5월달부터는 아시겠지만 이 상임위가 또 바뀌잖아요. 여야 상임위가 바뀌고 법사위원장도 바뀌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정치권의 속도대로 가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긴 있죠. 개인적으로는. 네. 맞아요. 합리적인 지적이신 것 같고 거기다가 이게 어떤 선의와 어떤 의도를 갖고 한다 하더라도 이 정치권 이슈랑 맞물리다 보면은 모든 게 정치적으로 혹은 정략적으로 이게 막 해석이 되면서 이게 국회가 되는 거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점에 있어서는 저도 뭐 그렇고 주변에 일반 시민들도 아마 되게 안타깝게 볼 것 같고 그러면서 일반 시민들이 언론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에 있어서 전혀 관심을 안 갖게 한 요인인 것 같아요. 아, 쟤네들 또 싸우네? 뭐 그냥 이 정도로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이게 약간 김영란법처럼
실효를 떠나서 언론 다움을 좀 부채질하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워닝의 상징성이 좀 큰 것 같아서 저는 솔직히 예전부터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짜 뉴스랑 왜곡 허위 정보는 언론 사이드가 아니라 언론 외 소셜 사이드에서 훨씬 큰데, 가짜 뉴스 때려잡자고 언론중재법을 개정하는 거는 저도 좀 퀘스천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요즘에 언론사 기자 혹은 기사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서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워낙 이제 속보로 날리고 일단 쏘고 나서 검증하고 2차로 쏘고 막 이런 식의 기사를 쓰는 문제가 워낙 팽배하니까 그 부분에서 좀 속도 조절을 하는 거에는 이게 약간의 브레이크가 되지는 않을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찬성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조정돼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 불신을 정화 단계로서 어떻게 해소시키기에는 좀 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문제의식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결국에는 그 효과가 있겠냐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어쨌든 기후납법처럼 선언적인 효과로 해서 진행될 텐데, 기후납법 도입돼서 그러면 좋아진 거는 어쨌든 그 과거에 음성적인 거래들이 없어졌는데, 근데 이거 언론 보도는 조금 다른 거죠. 또는 조금 더 이렇게 이 동전의 양면 같은 좋은 점 나쁜 점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이게 또 우리가 이제 모호한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계속 부인하다가 JTBC도 얼마 전에 보도를 했지만, 사실 이상직 보도 같은 경우는 이상직 의원은 처음에 뭐 JTBC한테 뉴스 보도 똑바로로까지 이야기하고 계속 그 부인하다가 결국에는 의원직 상실, 이제 아직은 뭐 되진 않았지만 까지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주로 드러나지 않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좀 그렇게 좀 모호한 영역이 필요한데, 이걸 이렇게 딱 그냥 초기부터 문제가 있다고 규정을 짓는 법은 좀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근데 어떤 식으로 규정이 되길래 그 어떤 부분에서 우려를 하신다는 아니, 그러니까 거예요? 초기에 발화를 제어할 수 있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문화법은 아예 그냥 네. 기준에 따라서 안 하지만, 여기 예를 들어 취재를 들어가잖아요. 누가 뇌물을 받았다. 취재를 해요. 근데 그게 첫 보도에는 당연히 부인을 하겠죠? 그러면 그 첫 보도부터 알림 차단권이나 아니면 계속 그 언론중재법으로 제소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전략적 공사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제일 우려한. 그러니까 지금은 공소장이 없어졌지만 과거에 잘못됐을 경우는 기자한테 부상국가에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었잖아요. 법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보도 자체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그래서 보도의 발언으로 들어가죠. 실제로 보면 언론 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권력자들의 그 권력 비리를 덮는 데만 또 좋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저기 정치권이나 이런 기업한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지 않나요? 이게? 그렇긴 한데, 네. 근데 그게 고위공직자 선출직 대기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권력자가 세상에 그 세 부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기업이 되게 임원만 안 되게 돼 있어요. 퇴직하면 할 수 있는데, 특정 대기업은 자기가 직접 안 하고 대리는 세우면 되지. 사실 이 아까 뭐 법안의 모호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무리 이제 이게 칸막이를 이제 예를 들어서 보완책을 세워도 기본적으로 도입 취지 자체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계속 그냥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이거는 처음에 그러실까? 물론 이제 그래서 이런 논의들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론이 이제 뭐 문제점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급하게 시안을, 근데 급하지 않다고 보신 분들도 있어요. 이게 뭐 기존에 숙성이 되었던 부분을 이제 반영됐고,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기억을 하실 텐데, 이번 정권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KBS 그 과거에 뭐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도 여러 번 다뤘었고 했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에 이제 방점 찍혔기 때문에 도입이 안 됐던 거거든요. 지금 사실 그 부분보다는 이제 고의 중과실 가짜뉴스 부분에 방점 찍히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그 성급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죠. 우려되는 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 전략적인 공세, 그리고 이제 탐사 보도의 위축,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죠. 네. 말씀하신 지적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워낙 법이라고 하는 게 모든 거를 다 그렇죠. 이렇게 막을 수는 없으니까 아마 그 네. 사이에서 편법하게 뭐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법망을 오히려 더 잘 활용을 해서 빠져나갈 그런 요건들이 워낙 많은 건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려점이 되기도 하고, 그 기자 구상권 관련해서는 저도 이게 조금 이상해서 여쭤봤더니 이제
법률 전문가인데 오히려 원래 민법에서 언론사에서 기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게 보장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네, 오히려 당연히. 이 언론중재법 안에서는 그거를 요건을 명시해놔서 오히려 기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좀 더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이거는 뭐 사라졌으니까 뭐 우리 그러니까. 논의의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네. 법리상으로 맞는데 문제는 형법상의 구상권에 들어갔다는 게 문제예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언론 구제 방법이 강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많죠. 언론중재법도 있고, 그쵸. 그리고 민법 뭐 말고. 방심위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는데 형법과 민법이 이렇게 공존해 있는데 형법 체계를 도입하면서 구상권까지 이제 박으면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거 확실한 요건에 따라 구제권 청구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민법상으로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중 규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있을 경우에는 마치 회사에서 이렇게 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규정했기 때문에 무조건 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또 잘못된 걸 수도 있지만 취재 활동이라는 게 늘 이제 뭐 상부에 보고를 하고 움직이거나 그렇지 않은 부분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모호한 생기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예. 근데 바꿔 생각하면 뭐 진짜로 예전처럼 언론이 막 속독 싸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기사를 발굴하기 위해서 그 과정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판례도 있고 언론 관련한 그 다툼 속에서 저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걸러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알규가 어떻게 보면 헤게모니 싸움처럼 하고 네. 진짜 현실적인 거랑은 크게 상관이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법에서 제일 좋았던 게 몰랐거든요, 저는. 일반 피해자들이 그 언론 보도의 피해를 이렇게 문제 제기를 언론 중재하려고 하면 반드시 서면으로 했었어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네. 여기는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이메일 네.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것도 뭐 한 기자님은 대형 언론사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뭐 법무팀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가능한데 일반 개인 같은 경우는 그거를 피해를 참 구제받으려고 하면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터치가 들어간다는 거는 예, 저는 조금 괜찮지 않나? 물론 우려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우려점보다는 좀 더 개선되는 포인트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지 않나라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한 기자님이 약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는 형법, 민법, 언론중재법 이렇게 관련해가지고 언론을 좀 나름 컨트롤하려고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충분히 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는 안 그렇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다른 뭐 나라가 이렇게 어떤지 예. 사실 크게 보면은 이제 법률 체계가 이제 영미법, 그러니까 대륙법이랑 이제 미국 법 이렇게 두 개가 갖춰져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형법 체계를 갖추고 있죠. 그래서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죄하고도 연관된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해서 그 사실 적시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미국은 이제 몰락 소송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명예훼손이 이제 없으니까 주로 손해배상을 통해서 명예를 회복하는 실질적인 명예를 회복하는 식으로 진행이 물론 몇 개 주 같은 경우는 명예훼손죄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다 조사는 못 해봤지만 우리가 이제 그 알고 있는 주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하나 체계로 이제 좀 정리를 해 놓는 과정인데 우리도 뭐 그 사이에 언론이나 권력기관이나 이런 것들에 좀 문제점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겠는데 지금 법 체계가 좀 혼재가 돼 있어서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책이나 저도 사실 서면으로 못한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면을 받아왔으니까 그렇긴 한데 근데 사심위 같은 경우는 온라인 심의 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어쨌든 두 개 체계를 좀 이렇게 맞춰서 물론 형법, 민법이 둘 다 있다고 해서 뭐 나쁜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선별해서 그러면 할 수 있는 영역들을 나눠야 되는데 지금 좀 혼재되어 있는 느낌들이 있어서 이렇게 되니까 언론을 옥죄려고 한다는 법안처럼 해석될 수밖에 없고 이런 법도 있는데 일반인들의 구제책을 또 미비하니까 도대체 이거 누굴 위한 법이냐 이런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지적도 나올 수 있지만 네, 일반 네, 시민 네. 입장에서는 민법이든 형법이든 어쨌든 법정에 가서 다투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에너지나 여러 가지가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최근에 인터넷 이상한 보도들 커뮤니티발 보도도 워낙 많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피해를 그러니까. 받는다라고 하면 내가 언론 중재위에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소명하면은 내가 굳이 법정에 가지 않아도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이게 또 악용이 되면은 또 언론의 어떤 네. 그런 부분.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언론이 사회적으로 누리고 있는 위상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면은 좀 더 엄격해도 되지 않나? 왜냐면은 이걸 없었을 때 언론이 언론다움을 계속 못 지켰으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는 네. 당연히 우리는 더 이제 감중잣대가 더 높아야죠. 그건 맞는데 그 법이라는 게 원래 사실 역사청산법이 아니고서야 대부분 법은 미래를 규제하는 법이거든요. 근데 미래를 규제하는 법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현재도 사실 감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려가 되죠. 그러니까 이낙연 예비 후보가 사실 뭐 유튜브 넣겠다고 말하는데 형법이지만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유튜브를 넣으려면 유튜브의 그 플랫폼의 속성 자체를 또 구분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규정이 언론중재법이 되죠. 그럼 중재법 내에 유튜브를 포함시키려면 유튜브가 언론에 들어오던가 아니면 그 법 체계를 넓히던가 둘겠는데 둘 다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필요성도 없어요. 유튜브를 넣는다고 해서 지금 유튜브가 미국에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근데 미국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또 검증을 못하고 그리고 그 유튜버는 일단 면책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섹션 230이라고. 이게 유튜버가 만약에 생산한 기사가 아니고 어떤 그 크리에이터가 생산한 기사에 대해서 그 책임을 안 진다. 그러니까 책임 지는 거는 그냥 셧다운이에요. 내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이 사람이 만약에 문제가 많이 발생해도 플랫폼은 직접적으로 책임을 안 져요. 그게 면책 조항인가? 그것 때문에 플랫폼이 커졌죠. 왜냐면 우리 그냥 언론에 게시판 같은 기능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뭐 연예인들한테 악의적인 사안이 유포되면 그 사람 찾아서 고소를 해야 되잖아요. 형사법상, 민사법상.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를 뭐 방조했다고 고소를 할 수 있지만 그 방조에 대한 혐의는 사실 네이버가 어떤 조치를 취했냐에 따라서 여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 보통 그런 대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조치들을 취하기 때문에 열람 차단권이나 취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법망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방법부터 하나인 거죠. 지금 언론중재법처럼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 유튜브나 페이스북 다음 뭐 그럼 또 이건 아마 또 다른 반발이나 아니면 또 다른 장벽에 부딪힐 거예요. 저도 그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되게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유튜브를 규제한다고 해서 유튜브 비슷한 거 또 나오겠죠. 네. 아니 그래서 네. 가짜뉴스는 뭐 가짜뉴스라는 말도 요즘엔 쓰지 말자고 얘기는 하긴 하는데 어쨌든 왜곡된 네. 정보나 의도적인 허위 조작 그러한 뉴스에 탈을 쓴 정보 같은 경우는 뭐 제재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 거기에 있어서 규제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미디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만으로 이 생태계를 뭔가 바로잡으려 하는 거는 너무 나이브한 생각 아닌가? 혹은 한쪽만을 지나치게 부각하는 그러한 거는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이신 건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사실 이게 방법은 좀 다르지만 언론에 대해서 책임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책들은 뭐 당연히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러면 이렇게 했다고 해서 뭐 누가 이제 나아질 거냐. 특히 지금은 언론사들이 전체적으로 다 디지털 포맷을 갖추고 있잖아요. 물론 예전에 이제 언론 중재 사례를 보면 언론사가 생산하는 유튜브 콘텐츠도 중재법 안에 들어가요. 오리지널도.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그럼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으로 그러면 뭐 정관물이나 아니면 미디어 등록이나 인터넷 언론 그리고 방송사가 아니고 요즘에 진짜 새로운 뭐 뉴스가 많잖아요. 크리에이터가 아니고 진짜 그냥 미디어 형태를 갖춘 대한 미디어들 그러니까 뭐 유튜브 미디어 이런 나오는데 뭘 하냐면 절대로 미디어 등록을 하지 않아요. 이건 이 팩트. 왜냐하면 등록하면 먼저 신고를 해야 돼. 매출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아. 근데 사실 내용상으로는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미디어죠. 그렇죠. 버티컬 미디어는 대부분 그런 걸 많이 갖추죠. 그러니까 전문가들 몇 명이 이제 만드는 미디어들, 뉴스레터, 그리고 OTT 미디어 이런 데들은 한국은 아직까지는 뭐 많지 않지만 지금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한 2, 3년 내에 적어도 올해 내에는 크게 바뀔 것 같아요. 플랫폼 늘어나면. 지금 네이버가 이제 구독 미디어 서비스하는 것도 계속 새로운 서비스 들어올 거고 중재법 내에 못 잡을 거고 대부분 여기는 아마 분쟁이 기업 분쟁에서 벌어질 거예요. 정치권은 큰 미디어들 간의 문제죠. 근데 중소미디어들은 잘 아시지만 이게 대부분의 기업 광고나 협찬이나 이런 거 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옛날에 안 좋았던 보도도 같은 기업이 진짜 싫어했던 보도 같은 오너 이름 하나 쓴다든가 뭐 그런 보도들 많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또 아주 언론수지가 필요하다고 본 분들도 아마 기업분들이 제일 많이 중재비를 갔을 거예요. 기업 뭐 홍보나 대거 담당하시는 분들이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지만 근데 진짜 그 언론이 아니고 유튜브도 아닌데
진짜 이 대한 언론을 체계를 갖추고 있는 미디어들을 어떻게 대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미래의 퀘스천도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개인상으로도 송사가 오가잖아요. 그렇죠. 그 개인 성사를 해야죠. 지금하고 네. 다를 게 없어요. 중재법 효용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지금 이 사람들을 못 다룬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딱 떼놓고, 여기 징벌적 손해배상, 뭐 이걸 집어넣는 건데,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 범언론의 법률 내에 있는 어떻게 할 거냐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지, 뭐, 다른 거는 못 그러니까 한다. 동일하게 잣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문제될 게 없는데. 그렇죠. 전체적으로 무게감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이쪽은 이제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이쪽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뭐 제 생각에 저도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는데,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언론사 만들어가지고 기자라고 하는 명함을 내미는 때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무게감과 유튜브에서 유튜버로 활동을 하면서 물론 보도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내가 기자라고 그쪽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 다가오는 무게감이 되게 다른 것 같아서 물론 사회적인 영향력은 이쪽이 훨씬 더 클 수는 있긴 하겠지만 네. 근데 이제 이게 기자라는 범주가 넓어졌다는 걸 저를 말하는. 맞아요. 그리고 기존에 만약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기자의 특권의식이나 권리의식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치.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면 책임이 있어야죠. 그렇죠? 의무도 있어야 되고. 책임 의무 안 하면서 이제 권리만 주장하는 건데, 어쨌든 영향력 측면에서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제 나우디스라는 거 왜 그냥 했냐면,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예, 이건 미국 이제 정치만 이제 취재하는 스트리밍 이제 유튜브 전문 미디어예요. TT에서 잘 송출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취재를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요즘에 동영 소스가 너무 많으니까 영상 소스들을 조합을 해서 새로운 뉴스를 만드는. 근데 이런 미디어들이 많아요. 굳이 자기가 취재를 하지 않아도, 왜냐면 취재를 하려고 그러면 뭐 등록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돼, 보도자를 받아야 되고 이런 거 필요가 없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무슨 뭐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소스들이 국회 방송, 뭐 공적 소스 너무 많잖아요. 요즘에도. 미국은 더 많겠죠. 여기 또 핵심이 뭐냐면 기존 뉴스들 재활용해요. 예를 들어서 ABC 이렇게 보도했고, CBS 이렇게 보도했고. 아니, 근데 그거 안 되지 않아요? 뉴스 근데 그거 이렇게 저작권 때문에 안 되는데, 그 미국은 조금 더 넓은, 그러니까 공적 사용이 좀 넓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판례에서 인용 보도 같은 걸 우리는 이제 다른 방송사 거를 이제 인용 보도하려면 뭐 특별한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양해를 구하거나, 아니면 뭐 사실 제가 일일이 말을 하기 그렇지만, 예전에 우리 초기에는 저희가 싫어서 허용하지 않거나 돈을 달라고 하는 데도 있었어요. 메이저 언론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주 문제가 많은 메이저 언론사예요. 그래서 예. 어쨌든 뭐 근데 미국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현상만 보면 공적 허용이 되게 좀 자유로워요. 그래서 그냥 인용 보도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로고를 뭐 그대로 노출하고, 그 CNN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방송이 폭스예요. 아, 그래요? 폭스 욕을 하려고. 네. 폭스도 마찬가지야. CNN. 그러니까 각 그 이제 언론사들의 이제 이해 차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사실 우리나라 미디어 비평 같은 경우도 지금 KBS가 하죠. 그거 할 때 부정하는 거나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KBS는 허락 안 받고 그냥 써요. 근데 대부분은 법원에서는 그게 그냥 공적 허용 영역으로 이제 판정될 부분이 한데 일반적이지 않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미국에서는 그 일반적이니까 이런 언론들이 사실 나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나우디스라는 거는 지금 정치 부분이고, 이제 스킴이라고 여정 전문 이런 이제 미디어들도 있는데, 그런 미디어 기존 보도들을 촬영을 해서 그냥 이 보도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새로운 미디어가 형성되는데, 지금 중재법 내에서는 좀 담아내기는 쉽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뭐 기존 언론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입한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향후에 이걸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이제 수정하기 힘든 법, 선거법, 방송법, 뭐 언론법 이런 부분들은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되기 때문에 한 번 세트내면 너무 어려울 거라는 좀 걱정이 앞서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우리 방송법이 만들어진 게 2000년 통합방송법이라고 불리는 네. 것들. 네. 그러니까 그 기간에 약간의 조금의 조율은 있었지만 굵직한 큰 흐름은 그냥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냥 계속 온다는 말씀이신 건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사실 지상파 방송사들은 2009년도 이제 그 미디어법 통과, 겸용 규제를 푼 거죠. 그게 뭐 엄청 큰 사건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것도 보면 체계를 흔든 건 아니고,
충분히 방송을 사용할 수 있다는 꼭 조명을만 잠깐 풀어준 거거든요. 논란이 크게 됐죠. 중간 광고도 법 개정은 아니에요. 그냥 시행령 개정이에요. 중간 광고도. 그러니까 아직 그런 게 조그만 개정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큰 틀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개정안이라고 하지만 고의 중과실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 징벌 손해배상 부분들 큰 틀을 이제 도입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워낙 오랫동안 묵혀 있었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좀 신중하게 해서 좀 더 완결성 있는 법안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또 뭐 일부에서는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시기를 다 놓치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아까 나우디스 뉴스 이거 계속 보다 보니까 약간 얄밉네요. 진짜 남들이 다 해놓은 거 적절하게 큐레이션 해가지고 심지어 동영상이니까 국내 같으면 충분히 문제 제기하고도 엄청 남는데 이 뭐 미국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유닉의 동영상판 느낌 나기도 하고 물론 뉴스레터라고 하는 그건 네. 아니지만 네. 근데 나우디스 뉴스 이게 좀 영향력이 있어요? 10대들한테 많이 잘 먹히면서 그러니까 정치형 상황 되게 재밌게 표현하거든요. 특히 트럼프가 있을 때 말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엮어가면서 재밌게 표현해서 최근에 뭐 사실 뉴스 1분 30초도 안 보고 30초, 뭐 15초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15초가 주는 뉴스의 매력이 아주 커요. 아, 광고도 아닌데? 그렇죠. 왜냐면 여기도 당연히 뭐 자기가 뭐 탐사 보도한 건 안 나오죠. 근데 이제 재인용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죠. 인용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 나가서 뭐 뉴스버스인가? 김건희 씨 단독 인터뷰한 매체 그분이 막 조선 친정에 대해서 막 뭐라 그러던데요. 자기네들 매체를 인용 보도하면서 한 인터넷 매체식으로 이렇게 그냥 나갔나 보더라고요. 거의 자기네들 단독 보도. 근데 뭐 우리나라도 뭐 관행적으로 타 매체에서 그런 식으로 좀 인용을 쓱 이렇게 묻어가기도 하니까. 요즘에는 잘 안 그러는데 요즘에는 근데 많이 조심하는데. 네. 큰 언론사 네. 단독은 좀 이렇게 하는데 작은 언론사들이 이슈 파이팅 안 됐던 그러한 것들은 자기네들이 하면 훨씬 더 이렇게 파급력이 크잖아요. 그런 잘못된 반응이. 그렇죠. 어쨌든 며칠 후면 이게 결론이 나겠네요. 뭐 통과하겠죠. 네. 뭐 지금으로서는 사실 일단은 절대 다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은 24일 날 법사위가 열릴 텐데 아마 법사위가 통과가 되면 본회에서는 뭐 이렇게까지 민주당이 싸웠는데 아마 양보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언론계에서는 뭐 이 통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엄청난 변화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 국민들의 저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표출되기를 바라야 할 텐데 안 될까 봐. 저항할 생각 전혀 없고 그리고 아무도 관심이 없어 진짜. 제 그러니까. 주변에 제가 이제 네. 언론계 종사하지 않는 사람한테 좀 물어봤거든요. 이 이슈 자체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죠. 사실 네. 코로나가 지금 몇 년인지 그게 더 중요하고 지금 4단계 지금 너무 오래 가고 지금 맞아요. 백신 다들 너무 이게 중요하지. 네. 저는 이제 25일에 그걸 지켜보면서 어쨌든 통과를 하더라도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막 공방을 피해가면서 그걸 사각지대로 활용하는 그런 부작용은 최소화되고 조금이라도 언론이 속보 경쟁하고 좀 팩트가 덜 검증됐는데 이렇게 지르는 그런 문화가 좀 잦아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OTT 시대 조금 법이 좀 더 미래지향적이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남기면서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뭐 이야기 길어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파이팅 하시죠. 좀 쉬시면서 또 이렇게 좀 고생하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